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선 한번 여러분께 생각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과 20년 넘게 인연을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현지 지금 중국에서 또 살고 있고, 중국 사람과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 한국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한국과 중국의 민주화 정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그런 자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민주화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어이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중국이 무슨 민주화냐, 혹은 그런 얘기하면 유튜브에서 삭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금 궁금해요. 유튜브에서 아마 삭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공유를 드리고 나면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신 거하고 다르게 중국이 상당히 민주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좀 공감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영상은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 볼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닫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무서운 댓글이 달리고 이런 걸 보면 사람이라서 좀 무서워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연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그 민주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우리는 왜 그거를 추구를 했을까? 그리고 그거를 추구해서 우리가 좋아진 건 뭐고 혹시 나빠진 건 없는 걸까? 뭐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중국과 같이 살다 보니까 두 나라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민주화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저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민주화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크게 다음에 세 가지의 범주의 설명을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요,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 어떤 그 의사결정권에 관한 것이죠. 그것을 사회적인 합의하에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점진적으로 나눠주는 과정을 민주화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설명은요,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회의 제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집권층을 합법적,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회 형태 또는 사회 체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선출직 지도자들을 유권자들이 교체할 수 있다라는 선거라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강압적인 위계 질서를 강요하지 않는 상태, 이런 것을 두고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상의 민주화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한번 살펴봐 보면은요, 뭐가 이렇게 조금씩 관점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떠한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모두가 보편타당하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가는 과정이 공통적인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주관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민주화 정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비교인데요. 제가 각 분야별로 상중하로 점수를 나눠가지고요, 한국과 중국을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그 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 표에서는요, 정치 민주화, 직장 민주화, 가정 민주화, 지식 민주화, 경제 민주화, 교육 민주화, 성 민주화, 그리고 생활 민주화 이상의 8가지 분야로 제가 한번 나눠서 봐봤습니다. 상중하로 평가를 했는데요. 상에는 3점, 중에는 2점, 그리고 하에는 1점을 매겨봤습니다. 역시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살아봤던 제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표를 한번 봐보시면은요, 정치 민주화 분야에서는요, 한국이 단연코 상이고요, 중국은 하입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하지만 전체 총합을 보시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하고 중국은 중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한국은 민주화 정도에서 상해 평가를 받을 만한 게 정치 민주화 분야밖에 없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은요, 그래도 이거는 상이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 4개나 됩니다. 직장 민주화, 가정 민주화, 그리고 성 민주화, 마지막으로 생활 민주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에서는요, 정치 민주화 분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한테 민주화라는 것은요, 놀라울 정도로 정치 민주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단어 자체를 정치 분야에 아예 똑같은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도 우리 한국 사회의 좀 독특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치 민주화 과정은요, 상당히 역사가 깊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일찍이 1960년 4.19 혁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2018년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정치민주화 분야에서 보여줬던 업적과 어떤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끝까지 추구했던 그런 어떤 과정들은요, 정말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겪으면서요, 서양의 특히 유럽 사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민주화를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배워야 되겠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치 민주화 수준은 대단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게요,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과는 별개의 개념인 거 아시죠? 민주화라는 것은요, 상당히 다분히 비효율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비민주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 혹은 그런 사회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정치 민주화라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조금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또 그게 사실입니다. 다만 정치 민주화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사회, 국가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정치 민주화는 뭐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할 정도예요. 사실상 한 개당이 지금 중국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엘리트주의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 민주화 수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상중하중에 이것은 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여기서 다른 시각을 하나를 제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두 맛집에 갔다고 한번 쳐보실게요. 만두를 너무너무 잘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만두 맛집에 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만두 맛집에 가셨는데 갑자기 국수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메뉴를 봤더니 국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켜봤는데 국수 맛이 뭐 좀 맹맹하고 어째 좀 대단히 맛있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기 유명한 국수 맛집에서 먹던 국수를 가지고 와서 이 만두 맛집에 있는 국수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만두 맛집 주인은 황당한 거죠. 나는 내 주특기가 만두인데 너는 왜 내 국수를 가지고 국수를 제일 잘하는 애하고 비교를 하니? 만두 맛집 사장은 나는 만두가 전문이다. 우리 집에 왔으면 만두를 먹어라. 제가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중국 사회는요, 정치 민주화 자체를 공개적으로 혹은 건국 시점에 표방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중화민족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자체적으로 이 중국의 엘리트들이 건국 시점에 민주주의 체제보다는 엘리트주의 체제가 우리한테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주체적인 판단을 가지고서 민주주의를 일단 배제해 놨던 겁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민주주의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필요하면은 민주주의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 이 정도의 스탠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국의 이 정치민주화랑 중국의 정치민주화를 비교를 하는 것은 사실 약간 조금 이게 좀 맞지가 않는, 중국말로 이제 삐에니오라고 그러죠. 맞지가 않는 그런 비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중국이 정치 민주화를 제 생각에는 영원히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어떤 그 정치적인 민주화에 대한 어떤 열망은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중국이 걸어왔던 모습들,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보고 겪었던 많은 중국 사람들을 보면은요, 중국이 정치민주화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좋은 것보다 부작용이 아직은 좀 더 커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예전에 중국의 그 총리 중에 원자바오라는 총리가 계셨어요. 이제 원 할아버지, 그래서 되게 좀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인데, 어느 기자가 그 원 총리한테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원 총리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우리 중국의 어린이들이 날마다 중국에서 만든 진짜 우유를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중국을 만들고 싶다. 이 얘기를 제가 듣고요,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원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요, 중국이 여러분 소가 없어서 그 우유를 뭐 만들까요? 아니면 중국이 이 우유를 갖다가 배송하는 그 기술이 없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기술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기술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운송 배송이요? 이거 지금 전 세계에서 효율성이 아마 최고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렵냐? 우유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순간 가짜 우유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땅이 크고 나라가 크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살아보니까요, 그런 어떤 그 신뢰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 사회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마 중국 사람들 스스로는 그런 비용이 크다는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살다가 와가지고 봤더니 중국은 그런 쪽의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것이 민주화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악한 목적을 가지고선 이 민주주의를 악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큰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체적으로 일단 정치 민주화에 대해서 일단 보류를 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이제 이웃나라의 사람들로서 그러한 판단과 그런 배경, 그런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줬으면 합니다. 중국 사람들 스스로도 문제를 극복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하고 1대1 비교를 하면서 중국은 이래서 안 돼, 이런 관점은 조금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중국의 민주화 수준 중에서 이 정치 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을 여기까지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민감한 내용일 수 있는데 여기까지 시청을 해주신 분들이라면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의견을 그냥 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로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댓글 남겨주지는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중국의 직장 민주화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 다문화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중국의 민주화 그 정도에 대해서 한번 분야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과 중국의 직장 민주화 수준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한국의 직장 민주화 수준은요, 상중하 중에서 하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의 직장 민주화 수준은요, 저는 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나 어떤 제가 보고 있는 견해를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인터넷에서 잠시 뜨거웠던 동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굉장히 화제를 모으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이 내용이 일부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영상이 중국에서 유명해지고 한국에서 유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 똑같은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이슈화가 되는
그 어떤 부분이 전혀 다르다. 이런 것을 보고 제가 놀랐는데요. 그 동영상을 제가 한번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你给人发骚扰信息是开玩笑？后来我怎么了吗？我走你之前呢，我已经给你那几个被你骚扰过的小朋友们安排打了电话，我们几个联合起来去告你。请吃饭。请吃饭。这是不是我言论错误？他为什么？没有下次这玩意儿，还有下次。只是发微信去吃饭就受骚扰了，不提前的。不想跟你说话。今天这个事儿啊，已经举报都举报了，报案也报案了，肯定不能就这么凭空领的。抖音 자, 이 영상의 내용은요, 그 어떤 여직원이 대걸레를 들고 가가지고, 상사의, 그것도 자기 방에 있는 그런 상사예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 상사의 얼굴을 막 때리면서 굉장히 심하게 그 불만을 표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이제 중국의 국영기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민영기업보다 더 경직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여직원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남자 직장 상사가요. 성희롱에 가까운 어떤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아마 그 분을 삭히지 못하고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중국의 인터넷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것을 대걸레를 가지고 이 상사한테 그냥 무자비하게 퍼붓는 이 여직원의 어떤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보고선 조금 놀라고 지금 이렇게 자극적이다. 이런 반응이 조금 더 주류를 이뤘던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한국에서는 어디에서 이 한국 사람들이 놀랬냐면요. 이렇게 했더니 이 회사가 이 여직원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더니 이 상사가 있잖아요. 이 상사를 갖다가 처벌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사가 자리에서 보직 해임이 됐대요. 퇴사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한국에서 여러분 그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이슈화가 됐던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간접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대기업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사회에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요. 피해를 당한 여직원이죠. 보통 피해를 당한 측이 보호를 받거나 가해자가 처벌을 받기보다는 이상하게 이 피해자가 스스로 힘들어서 이 조직을 나가게 되는 그런 약간 어이없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마치 이것이 정상이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터지니까 일단 여직원이 가만히 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 차원에서도 이것은 이 상사가 문제가 있다고선 바로 상사를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제 평소에 중국의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야, 중국이 그래도 이런 건 우리보다 낫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우리가 나은데 그래도 요거는 내가 예상 못했는데 우리보다 이런 건 조금 나은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직장 민주화가 많이 개선이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는 진짜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국에서 오랫동안 해봤지만 여러분 결혼해서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가족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십니까? 직장에 있는 그 직장 사람들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십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전반적으로 직장에 계신 분들하고 시간을 더 같이 보내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고 가장 일하기 좋은 그 어떤 활력이 넘치는 그 시기를 직장에서 보내시는 겁니다. 가장 많은 시간의 비중을요. 그런데 그곳에서 강압적이고 비민주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에 출장을 오거나 혹은 주재원으로 있을 때에 본사에서 오시는 출장자분들 또 높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가끔씩 고객사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사에서요. 방금 전까지 차를 운전하던 운전사가 식당에 같이 와가지고 같이 앉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들이 이게 아는 게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굉장히 주도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또 중국 측의 이제 회사에서는 중국 측 뭐 임원이라든지 이런 고위층 분들이 또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웃어주고 막 이러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오신 높은 분들이 약간 당황해 하십니다. 쟤는 운전기사가 왜 이렇게 나대지? 뭐 약간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데, 중국에서는 운전기사도 같이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가? 라고 어떤 그 이례적으로 이해를 하시지만, 내심 속으로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참 알 수가 없는 나라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남지 않았는가 싶어요. 제가 중국에서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직급이 다른 것은요, 단지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눠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는 그 회사의 사장이든 아니면 그 회사의 청소부든지 간에 모두 동일하다는 거죠. 따라서 굳이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면 모두가 바로 평등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중국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이제 한국의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어떤 기업 문화나 분위기가요, 리더 한마디를 하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빨리빨리 착착착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중시하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의, 매너, 특히 윗사람에 대한 어떤 에티켓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단지 에티켓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개인적인 문제 혹은 업무 능력 자체의 문제로 간주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때까지 접해본 대다수의 중국 직장인들은요, 그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일은 일일 뿐이었어요. 이것이 일을 대충 한다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이 일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면 과감하게 생략을 해도 아무도 거의 다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직장민주화라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 다만 이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모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 그렇게 많은 다른 나라의 상황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여기저기서 들어보면은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지인분들도 계시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 나라에서도 꼰대 같은 스타일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강압적이거나 약간 좀 사이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눈치도 많이 보고 어떤 패거리 문화라든가요, 줄 서는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러면 그런 것이 없느냐? 없다는 얘기는 제가 참 못하겠고요. 있게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장에서 너보다 직급이 높다라고 해서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인지가 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업무 시간이 끝나면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약간 요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업인들은 이 퇴근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중시하지 않는 문화가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딱히 뭐 퇴근 시간이라는 건 없고 내 윗사람 혹은 윗윗사람이 퇴근을 할 때까지는 일단 같이 앉아 있어야 된다든지.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사회생활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그게 진짜 글로벌 표준에, 그러니까 모든 인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 제가 중국에서 생활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요, 중국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것들이 필터링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밀어붙여봤자 사람들이 난 싫어 해버리면 이제 사라져버리는 구조가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직장 민주화 정도라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산업들 있잖아요.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 집약적인 새로운 산업에서 중국 특유의 이 수평적인 기업 문화가 만약에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때는 한국의 기업들이 따라잡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좀 우려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까지 제가 바라본 중국의 직장 민주화 정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과 한번 생각을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감히 중국의 직장 민주화 수준은 상중하 중에 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주변에서 많이 지켜보았고, 그 다음에 특히 한국과 비교를 해봤고요. 이 일부 서양권 국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도 중국은 이 개개인이 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이 권리에 대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가치를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나면 또 이제 굉장히 무서운 댓글이 달리지 않을까 하는 조금 우려도 되기는 되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요렇게 봤는데 이거를 요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례를 제가 접해봤는데 정말로 직장 민주화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높고요. 거기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나오는 어떤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나름대로 취합해서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쌓아가는 그런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 곳곳에서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보고 겪은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는 것이고요. 중국이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보다 더 비민주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조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제가 접했던 분들이 직장 민주화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민주화를 평가할 때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직장 민주화에 이어서요,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가정 민주화, 가정 내 패밀리, 가정 내 민주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 노력하는 차코페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 중인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지금 베이징 출장 갔다가 고속철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조금 이런 방식으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출장 중인 관계로 이런 방식으로 촬영을 하면서 중국의 가정 민주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 민주화라고 했으니 가정 내에서도 한쪽으로 권력이나 의무가 너무 치우치지 않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역할이 배분되어 있는가, 이런 측면을 알아보자는 건데요. 저는 일단 가정 민주화는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봐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가사분담, 두 번째는 육아, 세 번째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고부관계입니다. 일단 가사분담 부분을 보자면은요, 제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가사분담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한쪽이 누군가 특정인이 너무 과도한 과사를 이렇게 맞는 일이 없도록 굉장히 분배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흔히들 많이 하시는 오해가, 중국은 이제 남자가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고 요리도 하고 다 한다, 그러니까 중국 남자는 노예다, 중국 여자들은 기가 되게 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제가 뭐 상황에 따라서는 굳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정하고 찍는 유튜브 영상이니까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남자가 요리를 한다라는 것을 보신다면 요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아내가 맡아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정한 어떤 그 가사, 뭐 요리, 설거지, 청소, 이런 거는 누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각 가정의 상황마다 굉장히 그때에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서로
가사를 분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이 야근을 해서 하기로 했던 가사를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잘 돼 있으니까요. 나 오늘 야근을 할 것 같다, 미안하다. 그래서 그런 거는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가사 분담하는 영역을 놓고 본다면은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민주적인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느낍니다. 네,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가사 분담이 되게 민주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근데 차이가 조금 있다면은요, 지금 한국의 이제 젊은 부부들 중에 남편이 가사를 해주는 경우는 남편이 이제 그것을 내가 되게 괜찮은 남자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그거가 당연하다, 딱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좋은 남자고 이런 건 아니다, 약간 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좋은 남자라고 하면은 글쎄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는데, 제가 접한 것 중에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요, 아빠, 남편이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 상당히 자랑할 만합니다. 심지어는 요리를 잘하는 남자들은요, 그 자부심을 되게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가정 민주화를 살펴보기 위해 두 번째로 육아 분야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역시 제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굳이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보자면 여자한테 육아의 부담이 더 많이 가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성분들이 육아에 좀 더 부담을 많이 가지시고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입하시는 구조라는 거죠. 다만 중국과 한국을 나눠서 놓고 본다면요, 육아 분야에서 중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민주화가 되어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중국에서 엄마 아빠로 있는 분들이요, 80년대 90년대 생들입니다. 이때는 중국에서 계획 생육이라고 해서요, 지화 생육이라고 하거든요. 그 세대라서 형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인 사람이나 지금 아빠인 사람이나 집에서 혼자로 커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장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합치면 양가에 어른 4분이 애를 보는 거를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되게 어렵죠. 왜냐면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렇게 형제간에 그런 게 좀 섭섭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려운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조금 노인분들이 시간이 많이 남는 편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은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젊은 부부들이 열심히 맞벌이하고 있는 도시로 오셔서 낮 시간에 아이를 봐주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4분이셔서 돌아가면서 애를 봐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한국과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요, 한국은 처가댁에서 아이를 봐주는 문화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은 아이는 시댁에서 봐야 된다는 인식이 좀 더 강하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준 중국 친구 한 명 얘기는, 아이가 성을 시댁성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시댁의 사람을 하나를 더 낳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애를 보는 게 맞다, 이런 의견도 주더라고요. 제 생각엔 되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서요, 여성들을 가사 노동에서 해방시키자, 이런 기치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제도적으로 타과소, 탁관반, 이제 토관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성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에 살고 계시는 한국분들도요, 접할 일이 없으세요. 왜냐면 중국 국민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 이용하실 일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 중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요, 그런 사회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자면, 정시 출퇴근을 하는 어떤 직장 문화, 사회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일찍 출근하는 것을 그 직장인의 어떤 업무 능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중국은 그런 경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퇴근 시간이 되면 바로 집으로 가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이 아이를 키우는 데에 활용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가정민주화의 영역으로 고부관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역시 제가 접하고 아는 경험한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고부간의 관계가 불편한 것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실제 행동에서 차이가 있다면, 왜 한국에도 며느리들이 이제 명절 때 모이거나 그러면 며느리들한테 일 잘 안 시키는 시어머니들 계시죠? 중국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집안 모임에 가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한국보다 훨씬 더 적다고 봅니다. 제가 뭐 제 주변에도 다양한 며느리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제 며느리라는 게 아니고 며느리서 살아가는 그런 중국 여성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명절 때 주로 이분들이 하는 거라곤 마작 있죠, 마장 이런 거 하시든지, 아니면 놀러 다니시거나 드라마 보시거나 영화 보시거나 뭐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럼 음식은 누가 하냐? 음식은 대부분 남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 스트레스 같은 거는 중국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자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 중국에 중국 사람들이 사고방식을 보려면 그 사람들 언어를 살펴보는 게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중국말에 엄마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마마 이렇게 배우거든요, 중국어 교과서에서요. 그 말 말고 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냥, 이게 이제 엄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표현이, 결혼할 때 신부 있잖아요, 신부를 중국말로 신후라고 안 하고 신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 엄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근데 이 신양이라는 말은 결혼하는 당일날 그때 하루만 써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한 방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신양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때부터는 이제 라포라는 말을 쓰죠. 자, 그러면 이 말이 의미가 커요. 이 어떤 여성이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 애를 낳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새 엄마 신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중국어의 냥이라는 말은요, 이 냥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자식이죠. 이 자식을 태어나서부터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힘들 때면은 자기가 제일 발벗고 도와주고요. 이 아이가 뭐가 장점인지 뭐가 단점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도와주고, 이 아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관용으로 포용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냥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역할을 하던 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키워줬던 어머니가 이제 양이라고 안 되고 거기는 라오냥이라고 부릅니다. 늙을 로자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아내를
새로우는 양이다. 그래서 신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말 안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아마 같은 의미를 이 사위하고 장인어른의 관계에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걸 보시면은 결혼을 하는 순간 어느 정도 역할과 의무, 권리가 상당히 분리가 된다는 사고방식이 느껴져요. 이런 것들도 중국의 고부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 문화적인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경 출장을 와가지고 시간을 잠시 내서 다시 칭다오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가정민주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국을 이해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이제 이런 촬영으로 해가지고 기존 대비 조금 보시기에 더 좋은지 나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 차코페페를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지난번에 베이징 난잔 북경 남녘에서 했던 방식이 조금 반응이 괜찮아서 이번에도 제가 칭다오 시내를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에 말씀을 드릴 내용은요, 중국의 지식 민주화 정도에 대한 겁니다. 제가 민주화라고 하니까 보통 민주화라는 말을 한국에서는 이제 정치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민주화는요, 어떠한 권력이나 자원이 특정 계층한테 집중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식 민주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식이 민주화는 뭐고 민주화가 아닌 건 뭐냐.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그 지식을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강한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어떻고 중국은 어떻냐. 제 생각에는요, 한국이 한 중, 상중하 중의 중, 그 다음에 중국은 상중하 중의 하. 뭐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뭐 한국은 왜 상중하 중에 상이 아니고 중이냐. 이 한국이 제가 봤을 때요, 공부하는 것을 중시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조선왕조 500년을 거치면서요, 뭘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일단 좋게 인정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제가 중국 가서 보니까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제 공부하고 지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나눠주는 거, 공유하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조금 좋게 여기는 좋은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 강연회라든지 무슨 뭐 세미나라든지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훨씬 더 비중이 높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무대 위에서 어떤 강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을 해주는 방식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조금 더 억셉터블하다, 받아들이는 게 좀 더 마음이 열려있다,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상이 아니고 중이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한국 사회가 이 지식이라는 게 상업, 돈을 버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요걸 어떻게 설명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전공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중국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요거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러면 중국어를 처음 배울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5년 뒤, 10년 뒤에 이 사람한테 좋은지를 제가 이제 알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잘 가르친다고 하는 학원에 가보면은요, 대부분 속성 위주예요. 그러면 이게 속성이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지름길로 가면은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단계로 실력이 안 올라가요.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지식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하고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것을 되게 좋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좋은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이것이 이제 이 사람한테 의미가 있다 하는 어떤 지식이나 노하우들은요, 오히려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돈을 더 비싸게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력이라든지 레퍼런스가 강하다든지 요런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높게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더 중심이 되는 경향이 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중 하중에 상이 아니라 중을 눈물을 머금고 중을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중국 상황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제가 중국에 살면서 제가 결국 중국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연구하는 입장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보고 생각한 거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거거든요. 일단 중국은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지식과 정보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지식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거고요. 중국은 어떤 어떻게 이게 인맥관계라고 할까요? 중국말로 관시라고 할까요? 그 그룹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건 중국 북방의 문화다, 남방은 안 그렇다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인정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 북방 중심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중국 남방 문화 중심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들으시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여튼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힘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한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그게 막 무시무시한 힘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식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중시를 한다든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본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중국에서 지식을 배우는 그 과정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성벽이 쳐 있다고 할까요? 중국말로 먼칼바오라고 하는데 이 기본 진입 문턱이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한자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저 뭐야, 청소하는 차가 무서워. 자기 뭐 청소만 하면 된다 이거야. 중간에 청소차가 나타난 거고, 한자를 통해 가지고 배울 때에는요, 상대적으로 서구 언어 대비해서 딱딱 떨어지는 맛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서구 언어를 하셨던 분들이 중국어로 개념을 배우시면은요, 조금 애매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느낌이 조금 애매해요. 그런데 그 애매한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전달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 전달의 규칙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 말을 봐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평생 반복되면 어떤 이 텍스트화된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예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에 중국에 와가지고 놀랐던 거는 중국 교수들 월급이 되게 낮아요. 교수는 아예 월급 포기한 사람이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을 정도로 교수들의 월급이 되게 낮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공유되는 형태의 그런 강연회라든지 세미나의 비중은 한국보다는 훨씬 낮았습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그랬어요. 한국이 그거는 오히려 더 높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중국에서는 다양한 모임 형태가 더 활발한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박람회거든요. 우리가 엑스포라고 하는데 막 인더스트리별로 박람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나서 각자 자기가 궁금한 거를 교류하는 거예요. 묻고 답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식사하고 비즈니스 협의하고, 오히려 이게 좀 더 자연스럽더라고, 중국 사람들한테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식이라는 것만 떼놓고 상중하 평가를 하자면 죄송스럽게도 하로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지식민주화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을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박하게 평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나름대로 좀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 요것만 조금 전달이 됐으면 합니다. 늘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계속 노력하는 차코페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